대해서 이제 있는 이런 어떤 사회적 제도의 차원에서 아니면 뭐 법치국가, 법치주의, 민주주의 관점에서 한국의 어떤 제도적 공정성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먼저 윤평균 교수님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네 뭐 그 주제는 이제 지나갔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논의를 이제 법과 권력의 문제, 사회적인 제도의 문제, 법치주의 문제로 좀 연결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법의 이념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타당하고 공정해야 마땅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법학자들은 법철학에서 법을 옳음과 형평의 학문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구체적으로 사회 제도의 차원에서도 그 justice, 즉 정의라고 하는 그런 그 개념이 표현이 어떤 그 조직에 붙어 있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딱 두 개인데요. 하나는 법무부가 정의 Department of Justice이죠, 영어로. 그다음에 대법관 같은 경우에 영어 표현은 Supreme Justice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구체적인 사례가 법과 공정, 법과 정의의 불가분리성을 저는 웅변해주는 그런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공정과 정의의 문제하고 한국 법치주의, 이 법관행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점에서 그 불협화음을 생산해내고 있냐면 부담은 문재인 정부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우리가 일관되게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경험적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부 이제 기득권 계층과 기득권 집단 또는 사회적인 특수계층이 공공연하게 법 위에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보수 정부건 진보 정부건 불문하고 비슷하게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그래서 법의 본질이 형평과 공정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법의 그런 형평성과 공정성이 여론의 차원에서 민심의 차원에서 의심이 된다라고 하면 나라라고 하는 거, 국가라고 하는 정치 공동체가 저는 내용적으로는 내란 상태에 가까이 가게 된다고 생각하고요. 호흡수적인 전쟁 상태로 전락하게 되는 그런 참사로 연결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불가분리성을 항상 전제를 하고 논의를 전개하고요. 그다음에 법과 정의의 이런 밀접한 상호 연관성을 전제를 하고 우리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치주의 그러면 법의 지배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Rule of law인데, 그러니까 법 앞에 그 누구도 특권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보편타당하게 법이 시행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역대 보수 정부건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지금 그 문재인 정부 4년 차이기 때문에 조금 주목해서 분석을 하자면 법의 지배가 후퇴하고 법에 의한 지배, rule by law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극명하게 한 풍조로서 떠오르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저는 이거는 국가적 위험 신호일 뿐만 아니라 한국 법치주의가 균열되고 있고 부식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사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잘 아시는 것처럼 법에 의한 지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로 독재 정권 지하에서 강권 통치를 펼 때 통치자들이 자기 자신과 또는 그 기득권 집단은 법의 적용에서 면제된다라고 하는 것을 내용적으로 관철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법의 지배가 퇴조하고 법에 의한 지배가 떠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풍조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증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한국 시민들이 한국 사회가 공정하지 못하다,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현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왕에 이제 한국 법치주의, 법제도의 공정성과 정의로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 전 세계의 국가들 가운데서도 정관외우라고 하는 것이
그 공공연하게 거론되고 사회적인 관행으로 이렇게 실행되는 사회는 대한민국 하나라고 하는 것, 하나라고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런 것들이 다른 나라들에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그게 관행과 관례라고 하는 형식을 갖추고 아주 광범위하게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관예우라고 할 때 이제 주로 그 법조계를 지칭을 하지만, 그러니까 판사나 검사로 근무하다가 이제 옷을 벗게 되면 후배 검사와 판사들이 그런 자기 선배의 어떤 선배가 변론하고 있는 그런 재판에 또는 기소 과정에 이를테면 어떤 특혜를 준다라고 하는 것을 함축을 하는데요. 그러나 이제 단순히 이게 법조계뿐만이 아니라 행정부의 영역에서도 아주 광범위하게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전관예우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에서만 널리 통용되는 관용어교가 있지 않습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 물론 이제 법조계 인사들은 아주 단호하게 이제 그런 전관예우는 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적어도 이제 그것은 엄격하게 검증 자체가 굉장히 그 어려운 그런 사안이기도 하고요. 적어도 이제 국민 여론의 차원에서 정관예우라고 하는 것이 실제한다라고 하는 통념이 굉장히 강력하게 자리하고 있고 저는 사실적인 근거가 부분적으로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관예우는 법의 본질, 즉 공정과 형평이라고 하는 것을 그 근원에서부터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국가의 존재 이유인 정의 실현을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정관예우 현상이 저는 국사범 또는 체제사범으로 엄히 징벌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래된 생각이고요. 정관예우라고 하는 그런 한국어 표현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기 때문에 차제에 정관예우는 정관범죄와 동일하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 재조정이 시급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윤평준 교수님 아주 말씀 잘 해주셨는데 정관예우는 뭐 경험적으로도 많은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예컨대 이제 법치주의 또는 민주적 제도적 공정성과 연관지어서 소위 말하는 법의 지배와 법에 의한 지배를 이제 구별해 주셨는데 개념적으로는 우리가 명료하게 이해할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왜냐하면 법치주의라는 것은 사실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판단하고 통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근거에서 예를 들자면 지배하고 통치하는 것이다. 이제 김영삼 정부 때도 사실은 인치 법치 논쟁이 아주 많이 활발하게 일어났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사례와 연관지어서 혹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런 사례에서 보면 이거는 예컨대 법의 지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법에 의한 지배를 갖다가 조금은 법의 지배로 조금 미화하고 좀 위장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그런다면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혹시 조금 제가 보기엔 조금 이거는 구체적으로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네. 그래서 특정 정권의 그 관련된 거라 조금 그렇긴 한데 우리 논의가 이제 주제가 그렇기 때문에 가령 그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법의 지배가 법에 의한 지배로 퇴행하고 있는 아주 생생한 구체적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를테면 울산시장 부정선거 혐의, 지금은 혐의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알려지기로는 검찰의 기소 내용에 의하면 청와대의 7개 부처인가요? 7개 그 비서관실이 총동원되어서 문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지금 울산시장으로 이제 근무하고 계시죠. 송철호 시장인가요? 송철호 시장을 이제 당선시키기 위해서 현재 청와대의 전 기관이 동원되어서 부정 선거를 기도했다라고 하는 여러 그 직간접적 증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는 이제 경찰까지 개입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제도 안에서 선거의 이제 중요성, 선거가 얼마나 공정 투명 선거가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굳이 반복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선거의 투명성, 공정성이 침해된다라고 하면 그 민주적인 제도 또는 권력 승계의 정당성 자체가 이제 의심을 받게 되므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 기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수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거의 중단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중대 혐의가 민주주의의 근본 그 정당성에 저촉되는 이런 중차대한 범법 혐의가 거기에 대한 수사가 청와대 앞에 가면 딱 중단되어 버리는 그런 현상이 이제 보여지게 있는 것이고 이건 이제 문자 그대로 어, 법의 보편 타당한 적용이라고 하는 것이 이 특정 성역 앞에서 자초되어 버리는 그런 구체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한국 법치주의의 균열이라고 하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법치주의를 감시하고 또 그것을 감독할 수 있는 법도 있고 제도적 장치도 있는데 이런 형식적으로 정해져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만드는 권력이 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일종의 말하자면 법에 의한 지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혹시 박명진 교수, 한마디만 더 간단하게 첨언하면은요. 네, 요새 그 자주 거론되고 있는 굉장히 저는 흉악한 단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의미심장하면서도 굉장히 그 해악성이 강한 단어인데요. 이른바 선택적 정의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 선택적 정의는 정의이기는커녕 불의 그 자체이거든요. 법도 선택적으로 적용되면 그것이 보편타당한 공정성을 배반하게 되겠죠. 이제 다 그것과 관련된 그런 사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혹시 박명진 교수님 혹시 이 문제에 관련해서 예, 저는 만약에 이게 그 소득 격차나 자산 격차를 포함한 부동산 격차를 포함해서 불평등 문제에 한정되어 있다면 저는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 평등 담론이나 복지 담론, 형평 담론에서 아마 그쳤을 것입니다. 정책의 수단과 자원 배분 기능을 통해서 어떻게 평등을 제고할 것인가. 근데 그것이 공정과 정의 담론으로 이렇게 전환되고 성화되는 것은 바로 지금 말한 이 법치 이 기준이 붕괴되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사회 오랫동안 제가 이제 주장한 겁니다. 제가 소속돼 있기 때문에 86세대에는 민주주의를 주장했지 저는 민주주의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의를 주장했지 정의로운 세대라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 사회의 공적 검증 공간과 채널, 무대에 올랐을 때에 그들이 민주주의자가 아니고 정의롭지 않다는 것이 다 개별적으로뿐만 아니라 집합적으로도 지금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정과 정의는 개인의 도덕이나 신념, 윤리의 문제가 아니고 한 사회의 관계의 차원이고 한 사회의 실존의 문제이고 가치 문제라는 것을 그대로 드러낸 적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한 게 바로 법과 법치가 붕괴된 거라고 봅니다. 법은 비차별적이고 비사인적인 것입니다. 근데 이 정부 들어서 가장 중요한 현상은 뭐냐면 인물과 사건과 상황에 따라서 가치와 원칙과 법이 적용됐다 적용 안 됐다 전진했다 후퇴했다가 소환됐다가 침묵했다가 이것은 최고 권력자 연설에서부터 국회의 인사청문회 과정부터 임명의 논리 심지어 입법 과정에서까지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위성정당 전체주의 국가 공산국가가 아니면 시도하지 않던 위성정당을 창당하면서도 그것이 독재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우리는 민주파니까 독재적 방법으로 민주적 가치 실현하는데 이건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오랫동안 내려온 얘기입니다만 절차가 불법인데 결과가 합법이면은 그걸 법치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위성정당을 등장시켜서 등가성, 민주성, 대표성, 형평성을 다 파괴시키면서도 그거를 민주선거라고 주장할 수 있는 학자나 민주자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가 전체주의자라고 고백하지 않는 한. 그래서 이 상황과 인물과 권력은 있지만 가치와 원칙과 법을 형용화시킨 이걸 어떻게 우리 사회가 복원할 거냐. 뭐 법무부 장관이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미 위법하거나 불법하거나 무법 논란에 쌓이거나 선택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순간 그건 법일 수 없죠. 법은 좌우, 상하, 귀천의 중앙에 위치한다는 뜻이니까 정확하게 법이라는 말은. 그래서 정의란 아까 윤중식 교수님 너무 잘 설명해 주셨지만 심지어 법이라는 말을 처음 인류가 만들 때에는 신의 눈으로 봤을 때에도 치이침이 없어야 된다. 뭐 그러면 인간들이 어떻게 치이침이 없는 것을 판명할 수 있습니까? 물을 봐라. 물. 동서양에서 똑같이 물을 봐라. 얼마나 고르냐. 그런 말까지 있었는데 저는 이게 과연 우리 사회는 저는 그 불평등을 논의하려면 그 불공정과 부정의를 먼저 논의해야 되는 단계가 됐다고 아까 말씀드린 게 그 법치의 문제로 돌아가면 최초의 준법자는 입법자여야 한다. 이거 뭐 근대와 민중화의 출발점이고 입법자의 불법보다 더 나쁜 것은 찾을 수 없다. 아니 불법적으로 입법을 하면 일리갈 리걸리즘, 불법적 사법주의, 불법적 법률주의를 계속 강요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어쨌든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가 충돌할 때에 이따가 이제 저희가 뭐 대안 때 논의가 될 것 같은데요. 민주주의자들은 다수결주의를 주장할 것이고 법률가나 사법주의자들은 법의 지배를 주장할 테지만 두 개가 저는 공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법이 주체가 되면 그것은 그 법의 지배이면서 인치가 제약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에서 입법을 통해서 민주주의의 공간을 넓혀가는 것이고 그 민주주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시민으로서의 권리 영역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 영역까지 이제 확장시켜가는 게 정의로부터 평등으로까지라면 저는 바로 말씀 주신 법에 의한 지배가 되면 이것은 그 굉장히 위험한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법에 의한 지배가 돼서 법이 수단이 되는 순간 법의 해석을 독점하는 자들 즉 인치가 되는 것이죠. 뭐 민주주의론과 그 헌법이론에 중요한 겁니다만 왜 우리가 법에 의한 지배를 반대해야 되는가? 사법 통치 사회가 되면은 데모크라시가 주리스토크라시로 넘어가는 순간 룰 오브 로이어스 이 법률가의 지배가 되면서 결국 판사, 검사, 변호사들 이런 법률가들에 의한 지배가 되면은 오늘 뭐 아까 말씀을 주셨지만 길게 말씀 못 나눴는데 플라톤이 정말 내키지 않는 비장품이다. 비장품이지만 끝까지 내키지 않은 게 법률가들 아닙니까? 법률가들이 발언하기 시작하면 이것은 율법주의로 가가지고 존엄이나 권리나 민주주의나 고귀함이나 다 이루어야 되니까 이것은 정말로 이 덕성과 법률의 균형.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지금은 자초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법의 적용의 불평등, 권력의 불평등 이것이 결국 한 사회에서 그것이 법이나 권력, 시민으로서의 기회의 평등, 법 앞의 평등, 아까 이제 성안의 평등으로 들어가면 마지막에 이제 저희가 왜 법 앞의 평등이 하이에크가 이걸 이렇게 구축시켰는가? 원래는 법 안의 평등, 폴리티 안의 평등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 법 앞의 평등이라는 최소한의 기회, 시민으로서의 기회조차도 법률가의 지배, 사법통치사회가 되면서 불균등해지고 불평등해지니까 사실은 기회, 접근의 불평등, 시민으로서의 불평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에 대한 불평등. 아까 이제 심강영 교수님 말씀 주신 건 뒤에 가장 아마 깊이 토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연권의 평등이 왜 재산권의 불평등을 허용할 수 있었는가? 이거는 근대의 출발점에서 로크나 존 디나 롤스가 가장 고민했던 게 바로 이 지점이니까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민주주의 공간 안에서 불평등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 보면 재산권의 완전 평등을 추구한 존체주의나 사회주의는 이것은 뭐 재산권의 평등을 추구하다가 인간의 가장 극단적인 불평등, 저런 스탈린 독재를 낳게 되었기 때문에 더더욱 저희한테 고민을 줬던 것입니다만, 저는 그 한국 사회에서 진보는 우리는 진보야, 우리는 정의파야, 우리는 민주파야, 이런 인치가 결국은 한국 사회의 법치 붕괴를 갖고 오고 법과 원칙과 가치를 거의 형해화시키는 그런 단계에 들었었기 때문에 지금 86세대한테는 저는 결과로서의 불평등에 대한 범죄의식, 이 책임의식보다 이 과정으로서의 그 민주주의와 법치 파괴에 대해서 준엄하게 이렇게 좀 책임을 묻고 비판을 하고 그런 단계에 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사실 선택적 정의라는 것은 자기 모순이죠. 정의와 공정은 원래 보편적 타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물, 사건,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하고 규정을 한다고 그런다면 그는 엄밀한 의미에서 정의와 사실은 공정도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전제를 한다면 한국 사회가 너무 정치적으로 양극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공정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신광현 교수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민주주의라는 것 자체의 기본적인 출발은 모든 개인들이 동등하게, 평등하게 정치인 권리를 갖고 행사하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제도적으로 보통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의회는 투표를 통해서 대표자들을 선출하죠. 행정부는 행정부의 최고 수반, 리더만 투표를 해요. 그리고 리더가 선출되지 않은 공무원들을 통제하는 그런 권한을 갖죠. 그리고 그것이 잘 됐을 때 민주주의, 결국은 투표자들의 지배가 되는 것이고, 만약 공무원들이 자기들의 이해관계, 그다음 정책 목적에 따라서 행동하고 리더가 통제를 할 수 없다, 그러면은 국민의 지배가 아니라 관료, 뷰로크라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선출되지 않은 집단이 또 있죠. 바로 이 사법부죠. 사법부의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좀 제도적으로 민주주의 제도화에서 묘한 그런 신장이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출되지 않으면서 또한 민주주의를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의 통제가 이런저런 방식으로 제도화되고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만약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선출되지도 않았고 그냥 시험을 통해서 그런 권력, 자격, 권한을 부여받았는데 그런 집단이 모든 걸 좌지우지한다, 판결한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국민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법관에 의한 지배가 이루어지는 상황이죠. 현재 한국의 상황은 정치의 사법화, 모든 의회 내에 갈등이 생기면 전부 법원으로 고소하고 어떻게 해서 소송하고, 정치의 사법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법관들이 모든 걸 결정해버리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 선출된 사람들이, 선출된 권력이 모든 걸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통해서, 뭐 나중에 좀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결국은 메리토크라시라고 하는 시험을 통해서 어떤 지위를 부여받은 사람들이 결국 한국 민주주의를 결정해버리는,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죠. 메리토크라시에 의한 지배니까. 그래서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정치의 사법화, 계속해서 민주화 과정에서 모든 것들이 결국 사법부의 결정에 따르는 이런 것들이 심화되면서 그것이 현재 상황에 이르렀고,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원건 원치 않건 간에 법관, 인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법관들의 판단, 법관들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최종적인 것을 결정짓는, 거기에는 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그런 것도 있고, 결국은 그럼 누가 법관이 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자질을 갖춘 사람들이 법관이 되는가? 아니면은 사회적 정의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개인의 영달을 목적으로 해서 공부한 사람들이 법관이 되는가? 그런 것을 판단하는 기준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민주주의라는 제도는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법에 그리고 법관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정치 사법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회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법관이 되는 그 루트가 있어요. 한국 사회에서 특목고를 나와가지고, 그래서 어떤 기회는 특목고 출신들이 절반 이상이 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대중과는 괴리가 된 여러 가지 판단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요즘 등장하는 얘기가 AI가 판단해야 된다. 최종적인 법관 대신에 AI에 의존해서 AI가 판단을 해야 된다. 사심없이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을 기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하는 얘기죠. 그래서 뭔가 지금 법치라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이유로 법치가 민주주의를 뒷받침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요소가 지금 현재 작동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또 말씀하신 대로 작동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법의 문제라는 것이 하나는 법을 권력으로 뭐 경찰이나 검찰, 법무부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다른 부분은 결국 사법부, 이 법의 요소가 여러 차원에서 작동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법이 결국은 공정과 그다음에 국민 개개인의 존엄을 뒷받침하는 그리고 보장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민주적인 제도로 작동하느냐, 아니면은 법이라는 것이 특정한 집단이나 특정한 법관들의 어떤 이해관계를 유지하고 보장하는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느냐.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공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에서도 그런 특징적인 요소들이 있고, 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론적인 법에 대한 정의, 그런 부분들은 트럼프 하에서의 헌법재판관 임명 과정에서 보는 것처럼 법은 그야말로 중립적이고 이 보편적인 정의를 실현하고 공정의 화신으로 작동하는 그런 거로 기대하기에는 현실의 제도는 너무 다른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현실은 완전히 뭐 규범적인 것은 아니까. 한 가지만 윤병정 간단하게 네.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그러니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그 본 궤도에서 이제 이탈되어 가지고 법 전문가들, 법 관료들의 통치, 유리스토크라시로 이제 퇴행하는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신 교수님이 아주 명료하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저는 거기에는 이제 두 차원이 혼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새 한국 사회의 이제 유행 담론 중에 하나가 선출 권력, 민주적으로 선출된 권력의 어떤 결정이나 정책 집행을 선출되지 않은 권력,
이게 이제 주로 사법 권력이 되겠죠. 감히 이것을 용해하고 방해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의 미명하에 이제 그런 담론이 상당히 많이 유포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신 교수님 말씀대로 그 민주주의의 그뭐 민주정치의 사법화라고 할까요? 이건 이제 심각한 그 퇴행 현상 중에 하나죠. 근데 이제 민주주의의 사법화, 정치의 사법화라고 하는 것과 사법의 정치화라고 하는 것은 또 저는 긴밀하게 연동된 부정적인 증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선출 권력과 비선출 권력의 어떤 견제 또는 상호 보완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첨언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한국의 그 사법 개혁이 지금 굉장히 시급하게 필요하다. 검찰 개혁이 중요한 것과 함께 그래서 한국의 이제 법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20대 때 또는 뭐 젊었을 때 어려운 시험이지만 시험 한번 보고 그다음에 이제 평생을 라이센스를 향유하면서 굉장한 특권과 권력을 누리고 있죠. 그래서 이제 민주적 그 국민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서 견제되지 않고 통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비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저는 미국 건국 과정에서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고민했던 사항을 한번 저는 우리가 유념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존 스튜어트 밀이 걱정한 것처럼 다수의 전제로 퇴행해 갈 수 있는 민주주의가 직접 민주주의로 오인되면서 다수가 티러니, 압제를 이를테면 저지르는 그런 그러니까 다수의 민의를 다수결을 빙자해서 독재자가 절대 권력을 향유하는 이런 풍경, 이런 것들을 이런 가능성을 굉장히 고려를 해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권력 행사의 그 공화국의 어떤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법원을 비선출 권력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놓은 것이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연방정부와 지방 일반 주들 사이의 어떤 견제 균형 뭐 이런 것들도 다 이제 거기에 넣어 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의 경우에도 직선제와 간선제를 묘하게 뒤섞고는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그런 민주주의의 그 퇴행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출 권력이 모든 것의 상위에 있고 이 공화국을 통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단순 논리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 그 사법 개혁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법관 선출의 경우에도 그렇고요. 법관의 재임명, 특히 이제 고위 법관들 법원장 정도의 이제 지위에 있는 분들은 저는 국민 투표에 의해서 그 선출되는 것을 우리가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의가 어느 정도 그 법관들의 권한 행사를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수단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동의합니다. 예, 제가 보니까 이게 사실 뭐 공정 문제가 민주적 제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문제는 공정이라는 개념 자체가 애매모호한 것처럼 무엇이 민주주의인가에 관련된 이해도 아마 진영에 따라서 너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럴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어떤 합의점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데요. 예를 들자면 이제 민주주의를 갖다가 소위 링컨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너무 추상적이죠. 왜냐하면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그럴 때 어떤 방식으로 나오는 것인가 하는 것은 너무나 상황과 문화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데 두 번째 민주주의에 관련된 이해는 비교적 저는 상식적으로 되게 자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소리냐 하면 민주적 제도가 성숙되어 있다는 것은 견제와 균형이 아주 잘 작동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나뉘어져 있다는 것은 3부서 간에 견제와 균형이 잘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최근에 한국적인 현실에서 예컨대 정치의 사법화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조금 사태를 오도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런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정치의 사법화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 마치
그러니까 사법부의 핵심적인 인사들, 예컨대 뭐 검사가 됐건 판사가 됐건 판관이 됐건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정치 현실을 지배한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정치의 사법화를 가져온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권력을 가진 자들이 사법부를 오용하고 이용했기 때문에 이런 현실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3부서 간의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이제 이 견제와 균형을 잘 이뤄낼 것인가 이런 의미에서도 예컨대 뭐 선출 권력과 비선출 권력 이런 문제를 우리가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자칫 잘못하면 마치 국민으로부터 투표를 통해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선출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해도 된다는 이상한 논리가 이제 전개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늘 문제가 되는 것은 형식적으로 제도가 있다고 그래서 그것이 공정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지난 한 20여 년간 경험했던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또 사실 끝이 없는데요. 맨 끝으로 우리가 좀 논의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 박명진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 이제 뭐 80년대 세대, 소위 민주화 세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관련해서 최근에는 어떤 논의도 있느냐면 사실 사회적 결정 과정, 의사결정 과정 아니면 문화 권력을 거의 지배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회적으로 영향이 있는 그런 정책 결정을 할 때에도 특정한 세대가 예를 들자면 기회를 거의 다 독점하고 있다라는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면 과연 우리 21세기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서 우리가 처음 사회적 불평등, 경제적 불평등으로 출발을 해서 제도적 불공정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논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깨지지 않는 이데올로기가 있다고 그런다면 아마 그것은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능력주의 이데올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뭐 학벌주의와 연결이 되기도 하고 사실 뭐 족벌주의와도 연결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얼마만큼 심각한 폐해를 가져오는지 이런 문제를 우선 일반적으로 좀 논의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능력주의와 공정의 문제를 좀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박명진 교수님 먼저 시작하셔도 좋고 아니면 예.